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약간은 조금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도 여러 가지 이제 강론이 있는데요. 시각장애는 꼭 한 권에 해당하는 책만 나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임용을 공부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직 다 들어가진 않았더라도 뭐 A 파트가 있다면 A 파트는 뭐 A에 해당하는 강론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B 파트라고 한다면 B 파트는 또 B에서만 강론이 나오고 C 파트면 C에 해당하는 강론에서 문제가 나오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즉 A에서 C까지 다 나오는 강론이 있다면 너무 좋으나 이 파트마다 보는 책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임용 공부할 때도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각장애 정의라고 하는 것의 목차를 보실 때 시각장애는 확실하게 이제 눈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실 거고 이 눈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저시력, 어떤 아이는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이라고 하는 맹과 관련돼서 저희가 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시력도 아이에 따라서 시력의 정도가 다를 것이고 우리가 맹도 때에 따라서는 전혀 빛도 보이지 않는 전맹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 맹이라고 해서 임용 공부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훨씬 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각장애 원인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각장애 원인은 눈의 구조와 관련된 각각의 질환들을 아셔야 되는데 실제 이 개론서 입장에서는 각각의 원인의 명칭들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용은 이 각각의 명칭에 해당하는 질환이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라고 한다면 이 백내장을 학교에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할 건지 그런 교육적인 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것은 매년마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 또 나오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이 시각장애 강의를 듣고 나서는 원인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시각장애 파트는 안과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 인터넷 자료를 보고 각각의 질환들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으시면 훨씬 더 임용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장애 원인은 원인만 이 개론은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는 각각의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시각장애 특성인데요. 이 시각장애는 인지적인 거, 사회 정서적인 거, 운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임용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나온 적도 없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용과 관련해 있어서는 이 시각장애 아동 교육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개론서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을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각장애 특성이라고 하는 파트를 넘어가고 이 대신에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판별이라고 해서 근거리 시력 검사, 원거리 시력 검사 이와 관련된 것들도 임용과 또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시각장애 특성 대신에 임용에서는 이런 판별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으니 나중에 그거와 연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런 판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결국 교육이랑 일관성을 같이 하면서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 근거리 시력 검사를 하면 이 근거리 시력 검사 아이에게 확대경 어떤 걸 적절하게 제공해 줄 건지 뭐 등등과 연결되어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각장애 아동 교육도 뭐 통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 그리고 특수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또 지도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물론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이 개론서에서는 약간 조금 맛보기 정도만 확실히 또 있긴 하더라고요. 보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시각장애 아이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맹 학생들에게는 점자가 필요하다. 그럼 이 점자는 어떻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 이제 목차 살펴봤으니 시각장애 정의라고 하는 거에서 역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볼 건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결국은 크게 시각장애는 두 가지로 설명할 것이다. 맹과 저시력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눈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임용을 공부하실 때 시각장애는 눈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분명히 돼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각각의 눈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 선생님 이거 중에는 한번 인터넷 자료를 보고 눈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방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방수는 눈의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영양분을 통해서 잘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순환되지 않으면 눈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녹내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망막인데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눈의 구조를 보면 왜 바깥쪽도 있고 가장 눈의 안쪽이 있는데요. 눈의 가장 안쪽 중심에 있는 것이 망막이라고 하고 이 망막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세포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루어지는 세포, 중심에 있는 세포. 그래서 원추체, 간상체라고 하지만 흔히 우리는 간체, 추체 이렇게 임용에서는 더 부르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는 시각장애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굴절 이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가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망막에 상에 맺혀서 정확하게 사물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안경 낀 아이들을 본다면 망막의 상에 너무 앞쪽에 맺혔기 때문에 우리는 렌즈를 통해서 정확한 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근시도 있고요. 망막의 상이 너무 뒤쪽에 머무르다 보니까 중심에 머물러서 아이가 정확하게 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원시라고 하는 것은 또 볼록 렌즈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트도 있고 선천성 백내장, 선천성 녹내장, 백색증, 안구진탕, 망막박림, 망막 색소 변성, 사시, 시신경 이축,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사실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기출에 언급된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는 사실은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더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저희는 임용과 관련해서는 무홍체증이 무엇인지도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망막색소 변성도 있지만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황반 변성에 관련된 질환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리고 당뇨, 망막 병증,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은 각각의 해당하는 아이의 질환들이 예시로 나오고요. 이러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래서 현장에서 시각장애가 있다면 맹학생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 저시력학생에게 효과적인 각각의 교수 방법들까지도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만 나중에 뒤에 나오는 교육, 점자, 연계가 돼서 한 세트의 문제를 출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장애 특성인데요. 저는 이 특성으로 따로 설명하진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임용과도 관련해서 시각장애 아이들이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이제 저시력 같은 경우 전맹 같은 경우 즉 빛도 느끼지 못하는 전맹은 따로 시력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시력 아이들에게도 검사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딱 두 가지 차원만 설명을 일단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시력 검사예요. 시력 검사이고요. 그리고 시야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체를 볼 때 상에 맺히는 것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잘 보는지 뭐 해서 이제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력 검사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조금 더 멀리 우리가 한 보통 3m, 5m 안에서 주어지는 뭐 시표를 보고 뭐 2, 5 이거 가리키면 뭐 숫자를 말하는 거 있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원거리 시력 검사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시력 검사도 있고요. 근거리 시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 보는 거리 이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거리 시력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많이 측정했던 건 원거리 시력 검사, 책을 보는 거리에 우리가 시력 검사는 근거리 시력 검사인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무엇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냐면 원거리 시력 검사 같은 경우는
멀리서 검사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멀리를 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 힘들지? 그럼 이 아이는 멀리에서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게 보조공학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결국은 망원경과 연결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근거리, 책을 보는 거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책을 보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럼 어느 정도에서 했을 때 또 책을 잘 볼 수 있지? 이러한 시력 검사를 놓고 가장 책을 잘 볼 수 있게 혹은 물체를 잘 볼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보조공학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확대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시력 검사와 관련해서 망원경을 제공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에게 적합한 배율이 잘 보일 수 있는 건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건지라고 해서 공식에 맞춰서 거리를 구하는 것도 나오고요. 뭐 작년에 망원경에 해당하는 배율의 공식이 나왔다면 올해는 확대경에 관련된 또 배율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들 즉 시력 검사와 망원경 확대경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이제 책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옆에다 써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야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체를 보는 거 외에도 주변에 외계의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지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무언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강의를 보기보단 제 손을 바라본다는 건 주변에 있는 외계의 범위까지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제 시야라고 하고요. 이 시야 검사에도 중심 시야 검사가 있고 주변 시야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중심 시야와 주변 시야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도 강론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시각장애 특성이라고 하는 파트는 그냥 판별이라고 고치고 시력 검사와 시약 검사 위주로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고요. 네 번째 시각장애 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해서 학습 환경 조성, 교수 방법 수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파트는 그냥 선생님들이 통합교육에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번 지적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아이고 글씨가. 그래서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5가지 차원인 교수 환경 수정도 있을 거고 그다음 교수적 집단화도 있을 거고 교수적 혹은 교수 방법 수정 그리고 교수 내용 수정, 뭐 평가 방법 수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 부분과 훨씬 더 연계돼서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다음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적 중재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2가지로 일단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얘를 양분을 시켜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점자 교육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할까요? 결국 맹 학생에게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내용이다라고 해서 양분을 한다면 결국 맹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반 글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점자는 맹학생이지만 일반 글자를 다른 말로 묵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묵자는 조금 더 저희가 글자를 크게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조공학을 사용하면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저시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묵자는 저시력 학생들에게 위한 교육적인 조치와 연결해서 보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방향정의와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의 용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따로 분리하진 않고요. 합해서 보행훈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행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2가지 요소를 쓰시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방향정의와 이동성이라고 하는 걸로 용어를 쓰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가 방향정의와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각장애가 사실은 경험을 해보진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생님들도 낯선 처음 보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주도에 해당하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내렸으면 어떻게 이동할 건지를 계속 정보 수집하고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미면서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련
관련된 부분이 결국 방향정의 플러스 이동성과 관련된 건데, 단 우리 시각장애 아동들은 특히 이동할 때에는 혼자 이동할 수도 있는 방법 혹은 누군가 도와줘서 이동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성과 배치는 저희가 제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시각장애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즉 제가 말하는 공부는 계속 임용 차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 원인에 따른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왔던 도식 안에서 그런 원인을 볼 때는 강론이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갈 때에는 꼭 한 권의 책이 아닌 여러 가지 파트마다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책들 위주로 저희가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꼭 숙지를 하시고요. 숙지를 하시고 저희는 해당하는 이제 세 번째 파트 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교수 보조도구의 선택과 수정이라고 해서 시각적인 보조도구, 촉각적인 보조도구, 청각적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것도 주로예요. 주로 시각적인 보조도구, 촉각, 청각 보조도구라고 했을 때 시각적인 것은 주로 저시력 학생들, 왜냐면 시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촉각과 청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 아이들에게는 듣는다든지 아니면 만지면서 감각적인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는 맹학생 위주로 되어 있던 보조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공학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저시력에 해당하는 보조공학이 여러 가지가 또 있고, 맹학생을 위한 보조공학들이 또 여러 가지 강론을 보면 나와 있다라고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문을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는 장포법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외우지 않으셔도 되죠. 각각의 등급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특수교육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가 법적 정의가 잔존 시력 활용 능력이 이들의 시력이나 원인 진원과는 별개로 교육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설명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했을 때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서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해서 특정한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해서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의 학습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잘 안 외워지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맹과 저시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아까 봤던 장특법을. 자, 시각장애는 맹 또는 실명, 저시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맹 학생들은 주로예요. 촉각이나 청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아이가 교육의 수단으로 보는 거고요. 저시력 학생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잔존 시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학생들은 잔존 시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렌즈, 안경, 우리 사용한 렌즈도 있고 확대경 망원경을 사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에 해당한 저희가 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미리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각장애 정의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맹과 저시력을 시각장애라고 한데, 결국 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촉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생인 거고, 저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잔존 시력을 놓고 여러 가지 보조공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여기서 알아둘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맹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정도의 전맹인지 아니면 빛을 느낄 수 있는 건지 숫자 정도는 읽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적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또 임용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시기 때문에 용어 정도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광각이라고 해서 빛만 느끼는 정도인 아이도 맹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서 아이를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이라고 해서요,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의 움직임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아이인지, 그리고 눈앞에서 이렇게 숫자를 했을 때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아이인지, 그래서 지수, 수동, 광각
이러한 아이들도 다 맹과 관련된 교수학습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전맹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맹은 빛도 느끼지 못하는 학생과 관련해서 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용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 생략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도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눈의 영향이 순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방수 부분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은 녹내장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눈이 겉에 있는 가장 외쪽에 있는 부분이 외막이고요. 뭐 가운데 중막, 가장 가운데가 망막 혹은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막에 해당하는 망막은 두 가지로 세포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중심에 있는 것과 주변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거고요. 망막은 이 중심 안에서는 추체, 추상체라고 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럼 추체, 추상체라는 세포는 여기는 원추체 세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있는 세포는 여기 있는 간체, 간상체 세포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임용에서는 원추체 세포, 간상체 세포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망막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망막에 있는 세포, 광수용체 세포 뭐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또 언급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수용체 세포 하면 머릿속에 주변에서는 간체 세포가 있고 중심에서는 추체 세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은 이 세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망막에서 이루어지는 질환이 저희는 나중에 이제 망막색소 변성이라고 하는 것과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거거든요. 특히 이제 망막색소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부터 손상이 돼요. 그럼 주변부터 손상이 되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포의 역할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또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손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중심의 손상이 나타난다는 건 추체가 해야 되는 추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과 또 연결해서 임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각각의 시각장애 원인이라고 했을 때, 굴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눈의 결국 역할이고, 그것이 이제 뭐 수정체 굉장히 복잡해요. 뭐 망막의 상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경 낀 아이들은 대부분 근시 가 있고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돋보기 보는 것은 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두 개로 보이는 건 뭐 난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시, 원시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근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경을 끼는 거니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안경 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이 아이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목 렌즈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원시 학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을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가까이에 해당하는 사물, 특히 이제 이 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볼록 렌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아이에게 교정을 해주는데, 이 두 가지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천성 백내장, 뭐 수정체 부분이 뿌옇게 흐려지는 거,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뭐 방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백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색증이라고 하는 것도 인터넷
인터넷 치시면 뭐 예전에 고민 상담했던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아이가 눈동자가 우리처럼 뭐 갈색, 흑색이 아닌 조금은 에메랄드빛으로 녹색 뭐 이렇게 빛나는 그런 아이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시력까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영향까지 주는 건데, 특히 이런 백색증 아이들은 여러 교육적인 조치들 중에서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결국 일반적인 질문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질문과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햇빛이 너무 비치면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갈 때는 뭐 선글라스의 역할을 하는 차광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챙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자, 이렇게 해서 같이 교육적인 조치가 연결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안구진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눈에 있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눈의 움직임이 계속 떨림이 나타나는 걸 안구진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거고,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망막박리하고 미숙아 망막증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질환이기도 해요. 미숙아 망막증 같은 경우는 미숙아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는 이유는 이 10개월 동안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각각의 기관들도 다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는 건데, 너무 빨리 태어나면 각각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숙아로 대부분 너무 빨리 태어난 아이들은 시각에도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미숙아 학생들은 나중에 성장하면 망막박리도 또 동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을 연계해서 저는 교육적 조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망막색소 변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은 같이 함께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망막색소 변성은 주변에 있는 세포가 먼저 손상이 된대. 그런데 이제 저는 주변에 있는 세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심까지 손상이 되는 실명에 이르는 우리가 질환이 망막색소 변성이고요.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실명이면 맹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정도만 일단 손상이다라고 한다면 저시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약간 출제진마다 달라요. 자, 이제 황반 변성은 중심의 암점인 거거든요. 중심의 암점이라는 건 중심의 손상에서 주변을 활용해서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사시도 있고요. 시신경 위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시험 문제를 본다면 여기에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기타보다는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손상이 되는데, 이 시력까지 손상이 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신경까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대요, 합병증으로. 그러다 보면 손에 있는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그러면 손에 있는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은 나중에 점자 도 익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촉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손이 무뎌지면 그 촉각적인 점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어떤 감각적인 거, 촉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청각을 활용한 듣기를 통한 교육적인 조치가 매번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각각의 이제 용어들만 살펴봤는데, 더 많이 강론에는 더 많은 질환들, 더 많은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눈의 구조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선생님이 방수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본다고 했었지. 그럼 방수는 각막 뒤에 물 같은 액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각막인 거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물체를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전방각이라고 하고 이 뒷부분을 후방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 전방각 부분에 있어서 손상을 준대요. 그럼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정상적이면서 여기 있는 액체가 순환을 잘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즉 방수라고 하는 이 부분 전방간에 손상이 있다면 여기 있는 액체들이 순환을 잘 하지 못한대요. 순환을 잘 하지 못하는 거니까 눈이 점점 커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녹내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수정체가 있으니까 한번 수정체 볼 건데요. 투명하고 수주성 있는 부분이래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정체 부분이 어 뿌옇게 흐려져요. 뿌옇게 흐려진다는 건 사물이 정확하게 안 보인다는 거고 뿌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대표적으로 백내장과 연결되어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여기 망막으로 이제 바로 가볼게요. 망막은 눈의 맨막으로 시신경 세포, 그러면 시신경 세포, 광수용체 세포 다 똑같은 말인 거구나. 그래서 추체 세포가 있고 간체 세포가 있는데 망막의 황반 부분에 있고요.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심에 있는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황반에 있으면 색깔에 민감하고 명도가 높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서나 먼 거리의 물체를 식별하거나 색깔을 변별할 때 세부적인 과제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세포, 추체의 세포의 역할이래요. 그러면 이 추체라고 하는 부분이 손상이 됐으면 물체 식별하지도 못하겠지요. 색깔 구별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리고 세부적인 과제를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한 것과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험 문제를 쭉 한번 볼 때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중등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반변성 질환도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임용과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추체에 손상이 있다면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의 문제점과 또 연결해서 같이 나오기도 했었구나. 그 다음에 간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망막의 주변부에 있고 움직임과 명도가 낮을 때 민감하고 야간 시력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명암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셔도 되고요. 야맹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가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두워지고 한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적응을 하면 눈에 있는 사물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암수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 부분에 손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두운 곳에서도 어느 정도 수능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 수능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지요. 그럼 어두운 곳을 보기가 굉장히 밤에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밤에 사물을 바라보는 게 힘들 때 나타나는 질환들을 우린 또 야맹증과 연결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와 연결하든지 아니면 기출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암수능의 곤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암수능을 곤란을 겪는다는 건 야맹증도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아이를 함께 지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 그러한 세포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시각장애 원인들을 볼 건데요. 근시는 시각의 장이 망막보대 앞에서 맺혔을 때 발생을 한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중심이 지금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이라고 했을 때 이 항반이 아까 가운데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해서 볼 때 이 수정체 조절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망막에 상이 맺히고 저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근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상이 앞에 맺힌대요. 앞에 맺히는 거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어디 중심에 맺힐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렌즈가 오목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맺혀서 발생하니 가운데 중심에 맺힐 수 있도록 해서 사물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원시는 시각의 상이 망막보다 뒤에 맺혀서 발생을 한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은 여기 뒷부분에 맺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망막의 상이 뒤에 맺히고 있기 때문에 이 수정체 조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앞에 맺힐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록 렌즈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난시는 결국 두 가지로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 용어와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온 적이 있었다. 자, 선천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정체 혼탁이에요. 그리고 불투명해져서 빛이 망막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상이 왜곡되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수정체 부분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백내장이라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선천성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의 배출. 아까 우리가 방수라고 하는 것은 각막 뒤에 있는 액체라고 했었었죠. 그러한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눈의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소의 눈처럼 커진다 해서 우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거대 각막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천성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특히 이 선천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요,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눈의 압력을 계속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낮춰줘야 돼요. 그럼 낮춰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시간에 안약을 투여하는 것을 여러 번 강론에서는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색소, 멜라닌 색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유전이고 선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밖에 실외를 나갈 때 뭐 차량에 달린 모자 아니면 선글라스 등과 연결해서 정답을 쓰는 게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안구진탕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쪽 혹은 양쪽 등 모두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의도한 움직임은 눈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수의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른쪽, 왼쪽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우리는 이렇게 내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계속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대요. 이걸 불수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구가 움직여도 아동은 물체를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주로 다른 안과 질병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눈이 의도하지 않는 의도대로 계속 눈동자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은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계속 움직임이니까 저긴 고정되어 있으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는 눈동자의 이것을 한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된대요. 그것을 고시 훈련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 점을 주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 자, 그다음 망막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망막이 맥락막으로부터 떨어져서 막막의 감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 망막하고 맥락막이 이 사이에서 지금 망막, 맥락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써 망막의 기능이 상실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맥락막 부분과 망막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 충격을 주면 더 떨어지면 시각의 손상이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육적인 조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이에게 머리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적인 조치로 여러 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충격을 주면 왜 안 되냐? 결국 충격을 받으면 더 시각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망막 색소 변성은요 유전적인 겁니다. 그리고 망막을 점진적으로 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아까 제가 망막은 중심하고 주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보면 간상체 세포가 먼저 미친대요.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점진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 시력이 약화가 되고, 그래서 야간 시력이 저하된다는 건 밤에 있는 이제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점점 손상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볼게요. 점점 점점 손상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보이는 사물들만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터널 시야라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터널 시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음, 말 그대로 터널 시야,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야맹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망막색소 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시력 차원에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손상되는 정도에서 터널시아 야맹증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퇴화된다라고 했으니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중심도 손상이 되는 진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처음에선 주변 손상, 나중에는 중심으로 가는 진행성 질환이고 치료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중등에서는 여기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용을 공부하실 때에는 선생님들이 망막색소 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교육적인 조칙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그만큼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제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망막의 상의 중심이고 이 중심을 황반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가운데 부분이 지금 손상인 거예요. 그럼 중심의 손상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추체세포 손상, 이 부분은 이해가 가셨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중심은 잘 안 보이니 주변을 활용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가 따라다니는 것은 중심의 보기라고 해서 주변 시야를 활용한 지도 방법인 중심의 보기가 항상 시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시는 그냥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신경 위축도 시신경 섬유가 뭐 손상되는 정도라고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너무 빨리 태어났으니까 이 너무 빨리 태어난 아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인큐베이터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 안에 있는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는 산소가 과다로 이렇게 공급될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면 이 지나친 산소는 눈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을 미수가 망막증이고, 여기서 보면 망막박리와 계속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수가 망막증이라든지 망막박리라고 하는 용어가 따라다니면 주로 언급되는 것은 머리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시각에 더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계속 우리는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해 줬어.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데, 이 합병증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말초신경계가 계속 손상이 된대. 아니면 거의 모든 신경이 지금 손상이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신경이 손상이 된다는 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한 교육적인 조치는 청각적인 자극, 그래서 듣기 교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지도하는 방법들이 시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강론에서 나타나고 하는 일부의 용어들만 지금 나온 거고요. 그 일부의 용어 안에서도 각각의 교육적인 조치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 이것을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강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파트는 일단 1번으로 봐야 되는 게 시각장애와 교육이라고 해서 학지사에서 나왔던 이만수 교수님 하얀색 표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일단 기출문제를 보면 나오고요. 이제 그걸 기본으로 아셨으면 조금 더 이제 많은 지식이 쌓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태훈 교수님 강론이라고 해서 시각장애 학생 교육개론, 아무튼 그런 또 최근에 나왔던 강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출판 점자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같이 조금씩 이제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파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원인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 시각장애인으로 보는
것들은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 해서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아동의 불평을 통해서 계속 눈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 번 얘기했을 때 얘가 시각에 무슨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시각 장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맹과 저시력이 있다라고 했고, 제가 여기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드렸던 건 맹도 전혀 빛도 느끼지 못하는 전맹도 있지만 감각이나 수동이나 지수처럼 맹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잔존 시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러한 아이들은 각각의 시각장애 질환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법들도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에 따른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한다면 수정체가 혼탁되어 있다.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실 때 수정체 부분에 혼탁이 되어 있으니 이 아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선천성 백내장을 계속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하면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해주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근데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도 강의를 하면 맞아, 그래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나중에 처음 일렬 들을 때 그래도 수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천성 백내장도 전체적으로는 뿌옇게 흐려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명과 관련해서 본다면 주변에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 중심에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 그에 따라 조명을 어떻게 해줄지 연결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라는 거. 그다음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가 유출, 즉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를 지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눈의 압력을 우리가 적절하게 맞춰주는 우리가 안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 저희가 망막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을 했을 때는 망막색소 변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망막색소 변성이라고 하는 것과 황반 변성은 먼저 크게 세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문제를 살펴봐셔야 되는 건데, 특히 망막색소 변성은 주변에서부터 중심으로 가는 진행성 질환인 거고,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손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중심의 보기 방법을 언급하고 있더라. 안구지탕 같은 경우는 눈동자의 움직임이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눈동자를 통해서 한 점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수가 망막증과 그리고 망막박리 같은 경우는 머리에 충격을 주면 더 시각에 손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 해당하는 것이 다 손상이기 때문에 어떤 촉각적인 것보다는 청각적인 듣기 교재라고 하는 것과 활용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 위주로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 특성인데요. 이 시각장애 특성은 운동기능 개념 사회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판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임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시각장애 판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이유는 아이들마다 시력이 다를 거고, 그 시력이 다른 게 중심에 손상이 있느냐 주변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보조공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즉 책에는 없지만 큰 틀에서 시력 검사가 있고 시야 검사가 있대.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곳을 봤을 때 정확한 물질을 식별을 하는 것을 시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외계의 범위까지 보는 게 시야 검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대. 그러면 이 시력 검사는 원거리 시력 검사가 있고 근거리 시력 검사. 원거리라는 건 결국 멀리서 아이의 시력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근거리는 책을 보는 가까운 거리. 그래서 책을 보는 가까운 거리가 한 30cm 정도 되지요. 그 거리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원거리 시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있는 정도 안에서 시력을 측정했을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에서 잘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제공해주는 망원경이 다를 것인가, 즉 보조공학이 다를 거고, 그 보조공학 중에 대표적으로 망원경이 나오니 이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주어지는 그 렌즈가 렌즈에 따라 바라보는 게, 즉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게 다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망원경이 뭐 배율이 뭐 어려운 용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1x, 2x, 3x, 4s, 5s, 정말 망원경도 이 배율이 너무너무 달라요. 결국 선생님들이 제가 얘기했던 배율이 너무 어려운 용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안경의 렌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경의 렌즈처럼 망원경의 렌즈에 들어가는 그러한 배율들도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망원경을 적절하게 아이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 원거리 시력 검사가 필요한 거고, 이 시력 검사에 따라서 뭐 3X에 해당하는 망원경이 필요한지 4X에 해당하는 망원경이 필요한지를 통해 이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원거리를 통해서 망원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이 아이가 항상 앞에만 앉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교사와의 거리가 멀리 있을 수도 있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라든지 칠판 보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기출 문제는 칠판을 볼 때 많이 사용하는 건 확대경이 아니다, 무엇이더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시력 검사는 이 아이가 멀리 있는 한 5m, 3m에서 시력을 검사하는 건데, 이 시력을 통해서 적절한 가장 이 아이에게 맞는 망원경이 어느 렌즈가 적합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망원경의 렌즈를 주었을 때 칠판을 보다도 자세히 볼 수가 있대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거리 시력 검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 아이가 볼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는 거야. 그럼 나는 가까운 곳에 이 거리가 아이의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는 거니, 이 아이의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확대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조공학에 해당하는 확대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확대경도 망원경처럼 각각의 적절한 렌즈의 배율이 있대. 그 배율에 따라서 이 확대경을 제공을 해줘야 무엇이 잘 보일까요? 결국 책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얘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거리 시력 검사 망원경, 근거리 시력 검사 확대경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나중에 임용을 공부할 때는요, 이거를 구하는 공식들이 나와요. 각각의 구하는 공식들을 선생님들이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 아이가 사물을 볼 때 선명하고 크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야 검사인데요. 그럼 주변에 있는 외계의 범위까지 우리가 어느 부분이 잘 보이고 어느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심 시야 검사가 있고 주변 시야 검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중심 시야 검사는 중심, 즉 가운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안 보이는지에 따라서, 흔히 우리가 이거를 중심의 암점이라고 해서 황반변성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이 중심의 암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암점의 크기 정도를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암점의 크기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볼 수 있는 주변의 외계의 범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중심 시야 검사는 암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 중심의 보기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알 수 있는 것들의 내용들이 같이 나와요. 그 다음 주변 시야 검사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망막색소 변성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변부터 손상되는 이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변을 할 수 있는 이 시야 검사라고 하는 걸 할 때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주변이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손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 아이가 주변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주변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활용하는 잔존 시력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시, 추적, 주사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추시, 추적, 주사는 지금 어려울 수 있는 용어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보다는 주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잔존 시력 활용한 기술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배우는 그런 중요한 용어들이 나중에 나온대라고 하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일단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임용에 해당하는 강론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눈에 좀 띄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각장애 특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교육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수학습 환경이라든지 교수 방법 수정은 선생님이 통합교육에 나오는 큰 틀의 교수적 수정을 생각해 보라고 했고,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적 준제인 점자 교육과 일반 글자 교육이라고 했을 때 점자는 주로 맹학생, 일반 글자를 다른 말로 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아이들은 저시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시력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글자인 거지.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방향성이와 이동성을 지도하는 걸 흔히 우리가 보행훈련에 해당하는 기본 요소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여기는 아까 보조공학들은 좀 넘어가고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교수 방법 수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큰 틀의 교수적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학급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나옵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나 기타 학습 도구를 놓을 수 있도록 책상이 충분히 넓은 게 너무 좋대요. 그 다음 독서대나 책상 표면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이용하면 가까운 거리에서도 책상을 보호하는 학생들이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저시력 아동의 조명에 반사되는 위치에 앉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부분 조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동의 조명이 반사되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사가 되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빛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세하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또 우리가 강론 임용을 공부하면 각각의 진행에 따라 높은 조명이 필요한지 낮은 조명이 필요한지 여기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눈부심이 있는 것은 반사가 되는 거 적절하지 않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조수 자료를 크게 확대 복사해 주거나 확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대경 확대 독서기 이러한 것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는 또 주변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방향정의라고 하는 것과 혼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보행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아이들은 이제 통합학급에서 스스로 이제 다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구조와 책상의 배치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되고 교실 곳곳을 데리고 다니며 책상이나 교탁의 위치 등을 알려줘서 적절한 자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설명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 교수 방법 수정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앞에서 봤던 확대 자료, 녹음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통합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저희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시험 보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교수 환경 수정, 교수적 집단화 수정, 교수 방법 수정, 교수 내용 수정, 평가 방법 수정 이런 게 있다라고 했지요. 특히 평가 방법 수정 중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 조정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들어볼 거예요. 평가 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반 아이들이 보는 시험 내용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시각장애 중에서도 저시력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똑같은 내용을 글자만 크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아이들의 읽는 속도를 일반 학생들은 60분 안에 시험을 푼다면 120분 정도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임용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시각장애 출제가 되기도 했었다는 거. 자, 그래서 평가 조정이라고 하는 파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시험지를 만들어 주거나 수업 시간을 연장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읽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은 임용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자, 시각장애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미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 지침 중에서도 제가 딱 보니까요, 선생님들에게 여기 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일단 볼게요. 필요한 보조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다른 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외에도 여기서부터 이 외에도 칠판을 쓸 때는 소리 내용을 읽어주고 여기저기와 같이 불분명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최대한 독립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충분한 탐색 시간을 주는 건데요. 여기야 저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대명사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 학생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물건 저기 있는 거, 물건이 어디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저기 대명사를 사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임용에서 보면 여기저기 거기를 뭐 자주 사용한다,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명사 혹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임용과 관련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수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확대해서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이런 보조공학들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점자 타락이 뭐 점판, 점필 이런 또 역시 보조공학. 그리고 이번에 임용에서는요, 저시력 아동을 위한 대비 효과가 큰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초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시력 학생들에게 글자 크기를 크게 해주는 것도 예를 들어 10포인트가 아니라 15, 20포인트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글자를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대비 효과를 우리가 높여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대비 효과와 관련된 예시들이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도 맞고요. 만약에 이제 또 계속 선생님들이 어차피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대비 효과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우리가 임용에서 나왔던 건 노란색 아세테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테이트지라고 해서, 그래서 조금은 대비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노란색 이렇게 해서 투명 셀로판 존지처럼 해주면 훨씬 더 글자가 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예시로 문제가 언급된 적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적인 중재인데요. 그러면 반가로 1번에 해당하는 통합교육은 실질적으로 계속 교수적 수정 안에서만 언급돼서 문제가 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특수교육적 중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각 강로마다 파트, 깊게 보는 파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자라고 하는 부분은요, 몇 줄에서 끝날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우리가 학습장애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읽기 선수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점자를 하는 학생에게도 이 아이가 해당하는 자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음 모음을 일일이 풀어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자 약어라든지, 그리고 숫자를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자 기호 해서 자음, 모음, 약자와 약어, 숫자, 문장 부호에 해당하는 점자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 점자를 다 암기를 하셔야만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결국은 암기, 자음, 모음. 우리가 한글 기억력 모르면 글자를 못 읽는 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은 초등하고 중등은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은 맹인이나 인쇄물을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기에 너무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읽고 쓰기에 사용되는 촉각적인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자는 점판과 점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여기 나와 있지요. 점판하고 점필.
사용해서 일반 용지보다 두꺼운 곳에 있어서 촉각으로 판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점자 정보 단말기와 같은 보조공학 기구 개발로 점자를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지만 일반 아동이 인쇄 학자를 읽거나 쓰는 것보다 60%가량 느리다는 또 약간의 또 제한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점판하고 점필로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점자를 찍는 것도 있지만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보조공학이 있어요. 얘는 시험 문제 엄청, 그리고 이제까지 보조공학,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보조공학을 제공해주는 것으로도 많이 언급된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게 대표적,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시각장애 학생들이. 그리고 이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시에, 그러니까 점자에 관련된 입력, 출력 기관을 둘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점자 정보 단말기를 계속 여러 번 들어야 나중에 보조공학을 볼 때 아,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지? 라고 하는 인식을 정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볼까요? 일반적으로 맹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점자를 위한 감각 훈련을 실시하고 점자 익히기 등등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임용 공부를 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특히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받는 일반 교육과정에 관련된 혹은 공통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공통교육과정 안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생들은 조금 내용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교수적 수정처럼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에게서는 아까 평가 조정의 내용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국어나 영어를 가르칠 때는 언제 시기에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교육과정 안에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은 선생님들이 따로 이걸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에서 공통교육과정, 그 안에서도 국어와 영어,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따로 공부를 하셔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참고로 선생님, 계속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촉각으로 한다라고 했고 점자 교육은 주로 맹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항상 맹학생을 대표하는 보조공학을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거지, 흔히 우리가 저시력 학생에게 점자 정보 단말기가 필요하다,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일반 글자 묵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글자는 점조와 구별해서 우리는 묵자라고도 부른다. 흔히 시각장애 아동에게는 점자 교육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저는 뒤에 어차피 나오겠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걸 미리 잠깐 앞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시력 학생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 글자를 볼 수 있도록, 즉 묵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확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대법. 그래서 확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확대해줘요. 그럼 확대해주는데 이 확대해주는 방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상대적 거리 확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거리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장애 학생하고요 해당하는 물체를 보는 이 거리가 멀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가까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아이가 자리 배치를 해줬을 때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앉아야 칠판을 잘 볼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서 더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고요. 상대적 크기 확대법이에요. 상대적 크기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체 상대적인 물체를 볼 때 물체 자체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크게.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글자 포인트를 10포인트가 아닌 20포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도확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도확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각도,
뭐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 렌즈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렌즈가 들어간 거, 아까 배웠던 확대경, 망원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글자를 좀 더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사확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와 연결한 스크린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결국은 이걸 대표하는 게 뒤에 CCTV 아니면 확대 독서기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대 독서기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언급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역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방향정의와 이동성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향정의는 시각 외, 눈 외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신과 주위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노량진에 있으니까 노량진에 저희가 있는 여기 서울지고시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처음으로 직강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으로 직강을 드리려고 한다면 뭐부터 찾습니까? 노량진 이 서울지고시학원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부터 선생님들이 정보를 찾거든요. 그 정보를 찾을 때 중요한 단서들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1번 즉 1호선 해당하는 곳의 맞은편 아니면 9호선을 타고 바로 몇 미터 앞에 가면 되지라고 하는 것들의 뭐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 큰 건물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 랜드마크라고 한다든지, 뭐 선생님들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 맛있는 냄새 나는 거죠. 이러한 단서들, 결국 우리는 방향정이라는 건 내가 이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가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알아보기 위한 힌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 힌트는 큰 건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감각에 해당하는 빵 냄새 뭐 등등해서 음식 냄새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거리 몇 미터 가야 되는지 이런 측정 뭐 등등등을 연결해서 보는 게 방향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 그 방향정 했으면 선생님들이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걸어서 이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도 누군가 도와줘서 같이 걷는 안내법이 있고요. 지팡이를 사용해서 걷는 흰 지팡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안내견을 통해서 사용하는 안내견 이동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같이 보는 건데, 정말 이 방향정의와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 학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보행훈련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매번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볼까요? 이동성 훈련에서 이동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군가의 도움인 안내인의 방법으로 안내인법, 따라가기가 있어요. 이 따라가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명을 보면 따라가기로 나오기도 하고 트레일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이가 이번에 문제가 출제가 된 대각선법 21년도 초등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따라가기 방법도 있고요, 안내견도 있고 흰 지팡이 방법도 있고 전자보행기구를 활용한 이러한 방법들이 이동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안내인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거, 뭐 따라가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어떻게 보행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견을 사용했을 때 유의점, 흰 지팡이 안에서도 대각선법을 사용하는 방법, 대각선법, 그리고 이점 촉다법이라고 하는 아니면 촉다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안내법은요, 선생님 결국은 여기서 뻗어나온 여러 가지 하위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대부분 여기에요. 주로 안내인, 누군가가 도와주는 건데, 시각장애 아동은 안내인의 팔꿈치 바로 이 부분을 잡고 반보 정도 뒤에서 걸어가는 거고요. 이 그림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팔꿈치 위를 잡고요. 한 반보 뒤 이렇게 부분에서 따라오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만 있진 않아요. 엄청난 다음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기본 안내법. 그 대신 이제 우리는 그 외에 문을 통과하기 방법, 좁은 길을 또 통과하기 방법, 그다음에 계단을 오를 때 혹은 내려갈 때 이런 방법들을 다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따라가기라고 하는 거 볼게요. 선반이나 벽 등을 따라서 이동하는 방법이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선반이나 벽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준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준선을 따라가서 이동하는 방법이고, 편안하게 표면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팔을 뻗쳐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으로 만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책마다 달라요. 결론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견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이동을 위해서 맹인 안내견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맹인 아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16세 이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이태용 교수님 강론에서는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태용 교수님 강론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맹인 안내견을 사용하더라도 방향을 잡는 것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흰 지팡이가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흰 지팡이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 보행자는 지팡이를 반원 모양으로 흔들며 앞에 어떤 장애물의 출현이나 보행 표면의 변화가 있는지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원 모양 이런 것들을 나중에 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각선법이라고 하는, 혹은 대각선법, 이점촉답법은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그 대신 대표적으로 이점촉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뭐 임용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볼 거니까, 한 점을 이렇게 지팡이를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걷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반원 모양으로 흔들며 앞에 어떤 게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지팡이, 소니카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런 게 있대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임용은 뭐 말 그대로 계속 대각선법, 이천적 이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잠시만요. 왜 이게 안 넘어갈까요? 또 한 번 더 넘겨 볼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점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반 우리가 확대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보행 훈련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요. 사회성과 배치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해드리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 여기 나오는 교수 보조도구의 선택과 수정이라고 하는 걸로 바로 가보려고 해요. 시각적인 보조도구라고 하는 것은 잔존 시력이 있는 아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잔존 시력이 있는 아이니까 대부분 저시력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공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아이들은 저시력 아동이 잔존 시력을 이용을 하는 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광학 보조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비광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혹은 선생님들이 광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먼저 그거부터 들어가면 광학은 렌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확대경, 망원경을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렌즈가 없는 비광학 보조도구니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공학 중에서는 비광학 보조공학, 노란색 아세테이트지라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노란색 아세테이트지가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타이포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이포스코프, 그게 이제 뭐냐면요, 이 아이가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눈부심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눈부심도 해주고 내가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씩만 볼 수 있게끔, 나머지는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걸 타이포스코프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출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보조도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독서대도 있고요. 사인펜 굵은 것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활자를 크게 해주는 방법들도 있대요. 자, 그 다음 촉각적 보조도구인데, 그럼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시각장애 학생들 중에서도 시각적인 보조도구라고 한다면 독서대도 있었었고, 아까 뭐 글자를 크게 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노란색 아세테이트지와 타이포스코프가 그래도 임용에 많이 나왔던 것들, 우선 공부할 땐 그들을 먼저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촉각 만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주로예요. 주로 맹학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도구겠구나. 그래서 점자 도서, 점자 타자기 뭐 이런 게 있구나. 점자 도서는 자원봉사자 땡땡땡 의해서 우리가 제작이 되는 거고, 일반 학급에서 맹아동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읽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점자를 배우고 점자 도서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자 도서도 있고요. 점자 타자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이에 점자를 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점자 6개의 점에 해당하는 6개의 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점은 뭘까? 이제 보면 점자를 할 때 가로 세로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로, 세로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6개의 점입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점은 읽을 때와 쓸 때가 또 약간 달라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나중에 읽을 때 위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전판과 점칠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촉각 그림 세트, 촉각 지도, 점자 측정 도구.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는 촉각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촉각 자료. 촉각 그림 세트, 촉각 지도 이런 걸 우리가 촉각 자료라고 하거든요. 혹은 양가. 우리가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각이에요. 그럼 청각은 듣는 거잖아요. 청각적인 자료. 그러면 이것도 주로 저시력보다는 맹학생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청각적 보조 도구는 카세트 녹음기. 그래서 필기하는 대신 녹음기를 사용해서 녹음된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숙제나 시험 답안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음된 과제물이나 교재를 듣기도 한다. 녹음기에 따라 소리의 높이를 바꾸지 않고도 듣는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서 녹음기 사용도 하고요. 또 이제 녹음되어 있는 책이 있대요. 녹음도서. 녹음도서는 책이나 잡지 내용을 카세트 테이프나 CD에 녹음한 것으로 음성 전자 도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 출력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녹음도서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임용이에요. 그럼 녹음되어 있는 책에 있는 내용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녹음도서의 대표적인 국제 표준, 제가 지금 그 용어는 정확하게 뭐뭐 표준 땡땡만 생각이 나는데, 임용에서 데이지 도서라고 하는, 데이지 도서 라고 하는 걸로 정답을 쓰는 게 있었었거든요. 결국 이것도 녹음도서에서 우리나라에서 정한 어떤 형식에 맞춰준 거 하나라고 이제 예시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데이지 도서라고 하는 것이 초등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중등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됐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표준 형식의 대표적인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음성 출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컴퓨터를 사용해 주는 거, 그리고 읽어주는 보조인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청각적인 거 했을 때는 아까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이걸 가장 기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보조공학인데요. 그럼 이런 보조공학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조공학 땡땡땡 있어. 하지만 여기 안에 하나 더 들어가시면, 그럼 어떤 것들은 맹학생한테 효과적인가? 어떤 것들은 저시력 학생이 효과적. 이것도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는 점자 정보 단말기니까 누구일까요? 맹학생이라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장애인이 쉽게 사용하는 도구로 점자 키보드의 입력도 되고 출력. 그래서 이 치면서 무엇인가 얘기하는 걸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는 점자 정보 단말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드 프로세서도 여기에서 이 보조도구 안에서 할 수 있고요. 음성 녹음도 하고 계산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기능들도 쓰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볼까요? 확대 독서기. 확대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저시력이구나. 그래서 장착된 카메라가 글자를 인식해서 사용자가 배율로 글자를 확대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이거는 뒤에 나와 있어요. 이거 아까 말했던 점자 정보 단말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시력 확대 독서기, 확대 독서기. 그다음 다시 가볼게요. 스크린 리더. 스크린 리더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거고, 읽어주는 음성 합성 장치다. 결국은 선생님, 우리는 앱이 읽어주는 프로그램 앱을 깔면 읽어주는 거, 그게 스크린 리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용 독서기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점자 정보 단말기는 매각생을 위한 거, 확대 독서기라고 하는 것은 저시력 학생을 위한 거, 또 근거리 원거리에 해당하는 망원경, 그리고 여기 확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만 있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보조공학들이 강론에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일단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점자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게 맹학생한테 있대.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기출에 나왔던 옵타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광학문자 인식 기라고 하거나 아니면 광학문자 인식 프로그램 뭐 이렇게 좀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들이 맹학생을 위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보조공학 내용들이니까 먼저 한번 선생님들이 자료가 혹은 동영상이 있으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대 독서기, 뭐 왕안경, 그리고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아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한 번 정도는 선생님들이 뭐 자료 보조공학들을 익히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각장애 학생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인 거고, 아이고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여기 지금 계속 뒤로 가고 있죠. 예, 잠시만요. 저희가 아까 봤던 청각적인 거 했고요. 그리고 가보면 보조인 했고, 보조공학 했고, 확대 독서기,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와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가지 파트로 봤거든요. 첫 번째는 시각장애 정의, 두 번째는 시각장애 원인인데 반드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눈의 구조를 좀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수, 혹은 뭐 수정체, 혹은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망막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것과 연결되는 각각의 질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서는 질환에 해당하는 뭐 녹내장, 백내장, 망막색소 변성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이 질환과 플러스 교육적인 조치가 자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다라고 했으니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시각장애 특성이지만 저는 시각장애 특성과 연결하지 않았고 시각장애 판별과 연결해서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 시각장애 판별이라고 했을 때는 시력과 시야로 먼저 나눴고 원거리 시력 검사, 근거리 시력 검사, 그리고 시야도 중심 그리고 주변으로 나누어서 지도하는 방법들, 혹은 뭐 시력 검사는 확대경, 망원경과 연결해서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 드렸네요. 그다음 네 번째가 교육인데요. 통합교육 안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건 결국은 교수적 수정 큰 틀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 아이 각각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적 중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점자가 나오더라고요. 점자는 어쩔 수 없이 점자에 해당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음, 모음, 약자, 약어, 문장 부호 등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각각의 점자 규정에 해당하는 문법들을 선생님들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묵자, 그러니까 일반 글자인 묵자를 아이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는 제가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같이 설명해 드렸거든요. 확대법이라고 하는 건 크게 해주는 건데 그걸 상대적 거리 확대법, 상대적 크기 확대법, 각도 확대법, 투사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게 이동하는 보행훈련도 중요하대. 그게 이제 방향정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동성도 있는데, 특히 방향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각은 눈에 보지 못하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내가 이동하기에 한 편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나중에 이제 임용을 보시면 방향정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거고, 그 구성 요소 안에는 랜드마크도 있을 것이고 단서, 측정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으면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 학생이 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안내인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흰 지팡이법, 이 흰 지팡이법 안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대각선법, 이전 촉탁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대. 그 다음 안내견도 있고 전자보조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전자보조도구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저는 따로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안에 해당하는 안내법, 뭐 아니면 이점 촉탁법 뭐 등등등이 정말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숙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점자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보행 훈련은요, 최근에 그 이태용 교수님 책 시각장애 학생 교육개론이라고 하는 그 도서출판 점자에서 나오는 그 강론을 위주로 많이 언급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다양한 보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대. 그러면 흔히 맹학생을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자 정보 단말기, 광학 문자 인식기, 그다음에 옵타콘 뭐 등등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시력 학생들을 위해서는 확대 독서기, 망원경, 확대경 이런 보조 공학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청각적인 거에서는 녹음 도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데이지 도서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각장애에 해당한 원희업 강의를 들어봤는데, 계속 얘기하죠. 시각장애는 미리 안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환들을 좀 찾아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되거든요. 꼭 한번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시각장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